바다에 요금소가 생겼습니다. 유조선 한 척에 30억 원. 비트코인으로. 지금 당장. 27년 동안 이 바다를 분석했습니다. 전쟁도 봤습니다. 봉쇄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무선 채널 16번. 전 세계 선박이 듣는 주파수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허가 없이 통과하는 선박은 파괴한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하루 135척이 12척이 됐습니다. 400척이 멈췄습니다. 세계가 숨을 참았습니다. 에너지 95%를 이 해협 하나에 의존하는 나라. 유조선 26척이 묶였습니다. 선원 173명이 갇혔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고. 세계 모든 전문가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 17분, 400척이 멈춰있는 그 바다에서 단 하나의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틀렸습니다. 통행료 영원. 원칙 그대로. 한국 깃발을 달고 26척 전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듭니다. 저는 빅터 드레이븐입니다. 27년 동안 저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저를 처음으로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95% 수입. 유조선 26척 고립. 모두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한국만 빼고. 2025년 3월. 바레인 해군 기지 상황실. 형광등 불빛. 모니터 6개. 에어컨 소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밖은 조용했습니다. 페르시아만 특유의 무겁고 뜨거운 공기가 유리창 너머에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식은 커피를 들고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하루 135척. 10년 동안 제가 매일 확인하던 숫자입니다. 그게 그날 아침부터 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였습니다. 그러다 빠르게. 그러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오전 11시 27분. 긴급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였습니다. 무선 채널 16번. 전 세계 선박이 동시에 수신하는 주파수입니다. 저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상황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허가 없이 통과하는 선박은 파괴한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즉흥도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문장이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세계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1시간 뒤 2번째 방송이 나왔습니다. 통행료였습니다. 유조선 한 척당 30억 원. 결제 방식은 비트코인. 국제법은 없었습니다. 협의도 없었습니다.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바다에. 수백 년 동안 열려있던 바다에. 누구의 것도 아니었던 그 바다에. 저는 동료 에단 카터를 불렀습니다. 전직 CIA 중동 분석관. 15년 동료. 감정 없는 남자입니다. 그런 그가 화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에단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하루 135척이 지나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3시 기준 통과 선박은 12척이었습니다. 400척 이상이 해협 밖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점들이 가득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점들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멈춘 것들. 그게 가장 불길한 그림입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유가가 치솟았습니다. 런던, 뉴욕, 도쿄. 에너지 선물 시장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30분 만에 18% 올랐습니다. 세계가 숨을 참았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클 국가를 계산해야 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중동 원유 비중, 자체 비축량, 대체 루트 유무. 숫자를 하나씩 넣었습니다.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에너지 의존도 95%,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중동산, 유조선 26척이 해협 안에 고립된 상태, 차단된 원유만 1,400만 배럴, 대체 루트 없음, 비축 여유 30일 미만. 숫자만 봐도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감정 없이, 망설임 없이. 27년 동안 저는 이 방식으로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구조는 감정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까지는. 다음 날 오전, 상황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해운 기업이었습니다. 서울 본사. 담당자 목소리는 차분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26척, 1,400만 배럴, 30일. 선박 탈출이 가능합니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법이 있냐고 묻는 거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답은 두 개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통행료를 낸다. 30억 원. 비트코인. 26척이면 780억 원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통행료를 내는 순간 이란의 통제를 인정하는 겁니다. 국제법을 무시한 봉쇄가 합법이 되는 겁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해상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엔 40억이 됩니다. 그 다음엔 100억이 됩니다. 한 번 열린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지 않는다. 그러면 26척은 그대로 묶입니다. 1,400만 배럴은 그대로 차단됩니다. 30일 뒤 한국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합니다. 공장이 멈춥니다. 전기가 흔들립니다. 국민이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에단에게 말했습니다. 둘 다 틀린 답입니다. 에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동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400척이 멈춰있는 그 해협에서 선박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아무 제지도 없이. 식별 코드를 조회했습니다. 일본 유조선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같은 해협이었습니다.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봉쇄를 선언한 그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선박은 검문도 없이, 통행료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에단이 먼저 말했습니다. 규칙이 다릅니다. 저는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우호국 리스트, 중립국 분류, 제재 대상 목록, 외교 관계 데이터,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조가 있었습니다. 우호국은 자유통과입니다. 이란과 관계를 유지한 나라들. 중립국은 유료 통과입니다. 통행료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국 동맹국. 이란과 적대 관계인 나라들. 차단입니다. 저는 한국의 외교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등급. 이란과의 관계 지수. 수치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세 번째 분류였습니다. 처음부터 차단 대상이었습니다. 돈을 낼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이건 요금소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선별입니다. 에단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선택지가 없다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보고서에 적혀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한국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편법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바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류타 나카무라였습니다. 일본 해운 전략 총괄. 도쿄 본사에서 두바이로 파견된 인물입니다.
저는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말이 적고 행동이 빠르고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는 도덕보다 생존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두바이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바깥은 40도였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료타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커피를 앞에 두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앉자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긴장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료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숨겼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선적 변경이었습니다. 일본 선박을 제3국으로 등록했습니다. 파나마, 라이베리아, 이란과 관계가 없는 중립국들. 서류상 일본 선박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소유 구조 분산이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여러 개를 거쳐 최종 소유자가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선원 국적도 바꿨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인 선원은 서류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박 이름을 바꿨습니다. 도세까지 다시 했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이란 검문소에서 식별 조회를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일본 선박은 없었습니다. 중립국 화물선으로 분류됐습니다. 통행료를 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국제해운법상 선적 변경과 소유 분산은 합법입니다. 위법 행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스템을 읽고 허점을 파고든 겁니다. 전략이었습니다.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료타가 말했습니다. 전략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국 데이터를 머릿속으로 펼쳤습니다. 한국 유조선 26척. 선적은 전부 대한민국. 소유는 한국 기업. 선원은 한국인. 선박 이름은 한국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었습니다. 숨길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숨기려는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은 숨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료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를 들었습니다. 그 침묵이 동의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에단에게 나중에 보고할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원칙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위기 앞에서 원칙은 약점이 됩니다. 일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구조를 바꿨습니다. 한국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더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더 문제였습니다. 정직함이 약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27년 동안 수백 개의 위기를 분석하면서 매번 같은 답을 받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나라가 먼저 무너집니다. 구조를 읽는 나라가 살아남습니다. 한국은 이길 수 없습니다. 숫자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방식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리한 포지션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40도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료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틀리지 않습니다. 27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새벽 6시 14분.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에단 카터였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감정 없는 남자가 그날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로요? 에단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항공 이동 데이터였습니다. 서울발 전용기. 출발 시각 새벽 2시. 목적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만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유엔도 아니었습니다. 나토도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다 아는 무대에서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새벽에.
카메라도 없이 오만으로 갔습니다. 누굽니까? 강태윤입니다. 대통령 특사. 저는 그 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았습니다. 외교부 전략 라인 핵심 인물. 언론 노출 거의 없음. 공식 석상 발언 최소화. 그러나 지난 10년간 중동 외교 협상 핵심에 항상 있었던 인물.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최소 인원이었습니다. 수행원 셋, 경호원 둘. 그게 전부였습니다. 공식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언론 보도 없었습니다. 오만 정부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저는 에단에게 물었습니다. 오만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단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이상했습니다. 에단은 망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칼리드 아라심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등이 굳었습니다. 오만 왕실 직속 외교 전략가. 중동에서 가장 드러나지 않는 권력자 중 하나입니다. 공식 직함은 없습니다. 명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란과 비공식 대화가 가능한 인물은 사실상 그 한 명뿐입니다. 전쟁 직전까지 갔던 협상들이 마지막 순간에 타결됐을 때 배후에는 항상 칼리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오만. 지난 10년 외교 기록. 에너지 협력 데이터.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LNG 장기 공급 계약. 오만 가스전 공동 개발 투자. 무스카트 항만 인프라 사업. 오만 국영 에너지 기업과의 기술 협력 협약.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한국은 10년 동안 오만과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숫자로는 보이지 않게. LNG 계약 하나, 가스전 투자 하나, 인프라 사업 하나. 그게 쌓여서 길이 됐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길이었습니다. 이건 위기 대응이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에단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화면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설계입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데이터를 보면서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숫자가 나오면 결론을 냈습니다. 망설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저는 화면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터진 뒤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숫자에 없었습니다. 에너지 의존도에도 유조선 수에도 외교 관계 지수에도 이 변수는 제 분석표에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숫자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바레인 항구로 갔습니다. 에단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십시오.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현장은 감정을 만듭니다. 감정은 분석을 흐립니다. 27년 동안 저는 현장보다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에단은 2번 말했습니다. 에단이 2번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차를 탔습니다. 바레인 항구 인근. 낡은 숙소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에어컨 실외기가 창마다 달려 있었습니다. 절반은 꺼져 있었습니다.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0도 열기가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아니면 그와 비슷한 것. 한국 음식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좁은 복도에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낯설었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 누군가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3주째 갇혀있는 사람들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조선 기관장. 경력 25년. 서류상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는 건 달랐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마른 편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이었습니다. 얼굴은 탔습니다. 오래 햇빛을 받은 피부였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겁먹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저는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박성우는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2개, 낡은 선풍기 하나, 창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꺼져 있었습니다.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40도 열기가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관련 속보였습니다. 자신들 이야기였습니다. 박성우는 뉴스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봤습니다. 기관 점검 일지였습니다. 배가 묶여 있는데, 해협 밖에서 3주째 대기 중인데, 그는 기관 점검 일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식수가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에어컨도 고장났고, 힘들지 않습니까? 박성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버텨야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손.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손마디가 굵었습니다. 오랫동안 기계를 잡고 산 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엔진실에서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통역이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아버지도 선원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선원이 아니라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때 사우디에 갔었다고 합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로. 한국이 중동 건설 시장에 대규모로 진출했던 시기. 사막에서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도로를 깔고 건물을 세웠던 사람들. 한국 산업화의 뿌리였습니다. 외화를 벌어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성훈의 아버지가 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40도 폭염 속에 갇혀서 에어컨도 없이, 그런데 불평 한마디 없이 기관 점검 일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안에서 설명이 안 됐습니다. 숫자로는, 에너지 의존도로는, 외교 관계 지수로는 저는 27년 동안 국가를 숫자로 봤습니다. 그게 맞는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처음으로 다른 걸 봤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사람. 굳은 살 가득한 손. 기관 점검 일지. 버텨야죠 라는 한마디. 저는 그게 무엇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분석표에 없는 무언가라는 건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답이 없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워싱턴발 뉴스가 터진 건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그 속보를 봤습니다. CNN 긴급 자막이었습니다. 화면 아래 붉은 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미국 호르무즈 공동관리 방안 검토 중. 저는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공동관리. 이란과 함께. 사실상 봉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란이 해협에 가격표를 붙인 걸 국제사회가 수용하는 겁니다. 미국이 먼저 테이블에 앉겠다는 겁니다. 에단이 들어왔습니다. 저보다 먼저 봤는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동맹이 거래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에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계산이 맞습니다. 군사 충돌 비용, 국내 유가 상승 압박, 중간 선거 일정. 숫자를 넣으면 타협이 나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실익입니다. 미국도 결국 구조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은 미국 동맹이기 때문에 차단 대상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타협하는 순간 한국은 보호막도 잃는 겁니다. 동맹의 혜택은 없고 동맹의 불이익만 남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유럽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 천연가스 선물 가격 22% 급등. 독일 전력 시장 비상. 프랑스 정부 긴급 성명. 산유국들은 반발했습니다. 사우디가 오펙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인도는 독자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각자 도생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들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수십 번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호르무즈 위기 시나리오만 40회 이상. 늘 숫자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숫자는 맞는데 뭔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두 번째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2주 안에 협상 타결이 없을 경우 전면 봉쇄로 전환한다. 전면 봉쇄. 지금은 유료 통과라도 됩니다. 2주 뒤에는 그것도 없어집니다. 모든 선박, 모든 국적, 완전 차단입니다. 에단이 말했습니다. 2주입니다. 짧았습니다. 그 두 글자가 상황실 전체를 눌렀습니다. 저는 한국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26척 고립 상태 유지 중. 원유 비축량 재계산. 2주 안에 돌파구가 없으면 한국은 에너지 위기 초입에 진입합니다. 공장 가동률 저하. 전력 수급 불안. 국민 체감 시작. 그 다음은 정치적 혼란입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고서를 닫지 못했습니다. 박성훈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굳은 살 가득한 그 손. 기관 점검 일지. 버텨야죠 라는 한마디. 그리고 오만으로 조용히 들어간 강태윤. 10년 동안 쌓아온 칼리드와의 관계. 숫자에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창문 너머 페르시아만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바다를 오래 봤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저 바다를 모니터로만 봤습니다. 선박점들로만 봤습니다. 숫자로만 봤습니다. 에단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바다를 봤습니다. 한참 뒤에 에단이 말했습니다. 답이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답을 모르겠다고 느꼈습니다. 상황실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는 다 있었습니다. 결론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2주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상황실 소파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또 식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400척이 멈춰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점들이 가득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점들. 살아있지만 멈춘 것들. 저는 그 화면을 열흘째 보고 있었습니다. 익숙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해협 안쪽으로. 저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에단을 깨웠습니다. 카터. 일어나십시오. 에단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화면을 봤습니다. 감정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멈췄습니다. 저는 식별 코드를 조회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데이터를 조회하면서 손이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이란 검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통행료 납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교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제지 시도를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냥 가고 있었습니다. 차단 대상이. 통행료 한 푼 없이. 아무 제지도 없이. 그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단을 봤습니다. 왜 막지 않는 겁니까?
에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답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만 채널이었습니다. 칼리드 아라심이었습니다. 강태윤이 무스카트에서 열흘 동안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빠르게 뒤졌습니다. 오만과 이란, 비공식 외교 채널, 칼리드의 최근 동선, 무스카트 회의 기록,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강태윤이 칼리드를 통해 이란과 비공식 합의를 만들어낸 겁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세계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통로가 열린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유엔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관계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됐습니다. 에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은 자신을 숨겼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맞았습니다. 일본은 자신을 지웠습니다. 선적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선언을 바꿨습니다.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통과했습니다. 숨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믿어온 공식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칙은 위기에서 무너진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수백 번의 분석이 그걸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원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 작은 점이 천천히 해협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바다 위에 혼자였습니다. 400척이 멈춰있는 그 바다에서 혼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오래 봤습니다. 에단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27년의 확신이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숫자가 저를 틀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결론을 지웠습니다. 새벽 3시 17분. 그 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 또 한 척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상황실에 앉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를 셌습니다. 26척, 25척, 24척. 하루에 한 척씩. 조용히.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봉쇄 뉴스를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는 조용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에단이 매일 아침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강태윤은 무스카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칼리드와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쪽 반응은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박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조용히. 막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발표할 수 없는 합의였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공식으로 한국의 통로를 열어줬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전부 같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조용해야 했습니다. 한국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떠들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척씩. 아무도 모르게. 꺼냈습니다. 21척, 15척, 9척. 숫자가 줄어들수록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석가로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설명이 안 됐습니다. 데이터로는. 그냥 화면을 보면서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무거워졌습니다. 5척이 됐습니다. 에단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5척입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선박들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장 깊숙한 위치에 있던 선박들이었습니다. 탈출이 가장 어려운 위치. 이란 검문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중 한 척의 식별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박성훈의 선박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봤습니다. 그 굳은 살 가득한 손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작업복, 고장난 에어컨, 기관 점검 일지, 버텨야죠 라는 한마디. 세 척, 두 척. 긴장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분석가입니다. 긴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손을 쥐고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척이었습니다. 박성훈의 선박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상황실에는 저와 애단뿐이었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들렸습니다. 에어컨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화면 속 그 점 하나만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문구역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일한 교신 기록을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지 신호 없었습니다. 경고 없었습니다. 그 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새벽 4시 11분. 해협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애단이 작게 말했습니다. 전부 나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6척이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통행료 영원이었습니다. 원칙 그대로였습니다. 한국 선박으로, 한국 선원으로, 한국 깃발을 달고 단 한 척도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나왔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국가를 숫자로 판단했습니다. 에너지 의존도, 선박수, 외교 관계 지수. 그게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은 변수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정신력은 데이터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관계는 측정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틀렸습니다. 한국은 숫자로는 진 나라였습니다. 구조로는 버틸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버텼습니다. 연결했습니다. 결국 길을 만들었습니다. 애단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고서 다시 씁니까?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레이더 위에 이제 한국 선박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자리였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씁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4시 11분. 저는 그 빈 화면을 오래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봤습니다. 한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